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1일 날 진행했던 정혜의 가업승계 연구소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중 일부를 발췌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영상에서 다 오픈하지 못한 부분 7월 13일 수요일 날 정혜의 가업승계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대표님들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한 절세 전략이 오늘의 강의 주제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행된 지는 꽤 됐습니다. 이 사내근로복지 제도 자체가 존재한 지는 꽤 됐고요. 이제 컨설팅 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달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진화와 어떤 측면에서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빌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다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하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주제들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분한 경험이 아직 쌓이지 않고, 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본인이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칭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금 나올 때마다 좀 진행하고 할 거고요. 일단은 기금에 대해서 조금 하려기 전에 저희 소개를 좀 하면은, 저희는 세무법인 해안에 지금 대표 세무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인력들이 지금 정확히 11명 정도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저희가 상담 사례들, 그 다음에 추진했던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오늘 좀 강의 시간에 녹여서, 요즘에 이제 승계 현장에 가보면 승계를 하는 기업도 있지만 승계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외국에 산다거나, 또는 회사 업종 자체가 승계할 만한 업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보통 매각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넘기고 하는데, 이때도 문제가 되는 게 주가죠, 그죠? 주가. 그래서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큰 주제가 이제 주가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올 건데, 앞단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금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뒷단에서는 절세 전략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 대행하고 있는 업체 수입니다. 1번에서 60번까지. 근데 이 중에 재밌는 게 세무법인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예, 세무법인도 작년에 2군데가 설립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한테 의뢰한 업체는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저희가 의뢰받아서 하는 것 중에 3개 업체는 직원이 2,000명, 3,000명, 4,000명 되는, 이름만 대만 알려는 대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쓰고 있는 거는 6,000명 정도 되는 에스모 건설. 예,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담 갔다가 직원이 몇 명이나 물어보니까 6,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6,000명. 그래서 참 기금이 너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또 너무 규모가 작은 기업은 우리 기업도 과연 해당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운영의 실익이 있어야 겠죠, 실익. 그래서 운영의 실익이 있다면은 자그마한 업체도 충분히 운영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금의 장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로자 측면에서 장점은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고,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사대부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근로자한테 증여세 이슈가 나오느냐. 증여세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금의 수혜자는 뭐냐면 모회사의 임직원인데, 모회사의 임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계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대가 없이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죠, 증여.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노동부 가이드라인, 증여세법과 증여세법 외에
노동부와 국세청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관행,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비과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은 과연 어디에 비과세 규정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노동부 쪽에다가 또 의견을 여쭙고 국세청에 문을 여쭤본 결과 서로 관행적인 합의된 부분이 있고, 국세청도 노동부의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 측의 장점은 이거죠. 출연금이 전액 송금 인정이다. 2020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2호에 다음 각목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그러면 현금과 현물이 출연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요. 현금은 잘 아시겠지만 비용 일반적인 현금이고, 그 다음에 금품으로는 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금에다가 주식을 출연했을 때 근로자도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도 이익 보고, 그 다음에 사주도 이익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절세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편법을 해서 절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금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거가 향후에 참 좋은 취지입니다. 너무 좋은 취지고, 정부에서 어떤 보면 이런 기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이 제도를 최대한 원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찌 보면 무리 없이 편법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이 기금을 다루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송금산입이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자,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주식을 출연하는데 왜 송금산입이냐. 주식은 둘 중에 하나죠. 개인이 출연한 주식과 법인이 출연한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 특히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기금에다가 현금을 출연하면 비용이 되기 때문에 송금산입이 되는 거고,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용이라는 거는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 좀 떨어뜨리고 싶다고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실제적으로 현금이 외부로 유출이 돼야 돼요. 현금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식을 기금에 출연한다는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재산인데요. 왜 재산입니까? 10년, 20년간 돈을 벌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거죠. 결국은 지금 주식이 100억짜리인데 이 주식은 10년간, 20년간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주식이거든요. 주가 평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미래의 비용을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최대의 장점이죠. 어떻게? 당장의 현금 유출 없이. 이게 절세의 포인트인 거고, 이게 구조적인 절세인 거죠. 편법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만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인 사업자도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해서 똑같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 대신 개인 사업자는 주식이 없죠. 그게 측면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교육비와 함께 사교육비, 자녀 학원비 지원. 사실은 근로자들이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거비와 교육비죠. 그중에 사교육비. 그래서 현재 근로자들이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 교육비 공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공교육비 위주로 돼 있고요. 자녀 학원에 교복, 이런 거. 열거돼 있는데, 기금에서는 좀 더 그 범위가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학원비 지원이 가능하다. 기금 사업자의 수혜 대상. 원칙적으로 4대 보험 납입자는 다 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
근로자인 임원, 계약직, 알바, 임시직, 현장직. 자, 임원은 안 되고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노동법상 판례를 따릅니다.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러면 내가 기금에다가 주식을 출연했을 때 최종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금의 뭐랄까 약점은 뭐냐? 사내근로복지금은 일단은 폐업이 자체 폐업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회사와 같이 폐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가 어찌 보면 폐업한다는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 근데 제가 기금을 운영할 때 현금은 미리 쓸 현금, 즉 예산상에 쓸 현금만 넣으라고 추천해주고 그 이상의 과외 현금은 넣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묶이잖아요. 돈이 묶이기 때문에 주식은 찬성입니다. 주식은 출연하는 건 괜찮고 주식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그때그때 투입하는 건 좋은데 많은 현금을 대량의 현금을 넣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자녀 재산에 남아있는 게 약간의 현금과 주식일 텐데 주식은 회사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가가 낮아 있겠죠.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이미 주식의 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재산 처분은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재산 처리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번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 퇴직금 포함 하면 미지급 임금 지급에 우선 지급한다. 있는 돈이 급여를 미지급했다. 퇴직금을 미지급했다. 이거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사용 후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50%까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용한다. 즉 우리가 자녀 재산이 1억이 남았는데 퇴직금 급여가 5천만 원이 나갔다. 그럼 5천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5천만 원의 50%, 2,500만 원은 근로자들한테 뭐 명목은 여러 가지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근로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돈이 남아있다. 2,5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사용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있는 경우 지정한 자의 귀속,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는 국가 귀속. 그래서 우리는 사내근로지금 설립 정관상에서 그 지정한 자를 정합니다. 지정한 자를 정해서 뭐 보통 유사한 목적의 사내근로복지금으로 많이 하죠. 즉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지정하는 기금에 갈 수 있도록 처리해서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잠 깨고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테마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사실은 저희한테 대기업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기업들이 왜 저희한테 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다 뭐 우리나라 빅4,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인사팀에서 합니다. 재무팀에서 안 합니다. 왜? 그리고 재무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회계가, 사내근로복지금 세무회계가 재무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무회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K모 회사도 저희한테 오기 전에 재무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팀에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다 전화를 한 거죠. 했는데 우리는 이걸 해주는 담당자가 없다. 해가지고 인사팀이 인터넷을 검색한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몇 군데 인터뷰 해본 다음에 이제 저희를 단독 그 결제가 올라갔는데요. 보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온 배경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판례가 작용을 했더라고요. 어떤 판례냐? 국세 심판원 판례인데 이제 그게 선택적 복지제도화된 판례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본인의 개성이 되게 강합니다. 본인의 개성이 되게 강하고 옛날에 복지라 하면은 탑다운 방식 복지, 즉 대표들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라주는 방식인데 선택적 복지제도는 뭐냐? 공무원들이 쓰는 복지카드 보셨죠, 여러분? 복지카드,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신용카드사에서 복지카드라는 걸 회사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복지카드는 뭐냐? 내가 그 복지카드를 긁게 되면 회사 측에서 미리 정해놓은 금액, 미리 정해놓은 곳에 썼을 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 돈이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회사 복지 예산이 3억이다 하면은 3억 중에 선택적 복지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근로자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 카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식대 10만 원을 줬다 하면 지금은 밥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커피를 먹을 거야. 뭐 적출 사항이 안 나오면은 뭐 그렇게까지도 하고, 아무튼 신용 법인 카드는 상당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 자, 이거는 개인 카드고 긁으면 사내 근로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시중에 있는 대기업들 자료를 같이 참조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적 복지는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 대표님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가장 인기가 좋은 핫한 아이템입니다. KT 사내 근로 중에 376억 증여. 이거 현금 증여 같죠? 경동제약 사내 근로 수출의 목적 12억 규모 자사주 처분. 자사주를 기금에다가 출연했답니다.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그죠? 그리고 아버님의 재산이 100억이 39억 원이 되는. 즉, 회사의 가치가 190억이 90억이 되는. 이거는 아버님이 25억 원을 회사에서 뺐으니까 상당히 자금력 있는 회사가 가능하겠죠. 뭐, 방송이라 조금 제한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뭐 상담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가 갈 수가 있을 걸로 보고요. 부족한 강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